반갑습니다. 여의도 24시 박 기자와 함께하는 김영윤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예, 이 사람도 얘기를 해봤자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는 거기도 한데 이준석이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 또 시간을 뺏기도 한데요. 예. 재미를 주기도 하는 그렇습니다.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준석의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얼마나 그 언론 매체에 자주 나왔습니까? 맞아. 보기 싫어도 이준석이를 봐야 된다 이런 원성이 빗발쳤는데 맞아요. 이준석이가 이제 지당 만들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준석이가 어디서 뭘 하는지 미운정 들어가지고 궁금하긴 한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이준석이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네. 이준석이가 동탄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 화성시 을 지역에 지금 출마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이 동탄 주민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네네. 저는 그러니까 이 기사 제목을 일단 보고 나서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자기가 무슨 제갈량이나 된다는 듯이 자기가 윤석열을 만들었다는 듯이 안녕하세요. 대선 1등 공신 이준석입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그 이준석이가 제갈량 코스프레 해가면서 했던 게 뭡니까? 바로 비단 주머니입니다. 그 비단 주머니 중에 하나가 또 뭐였습니까? 호남 광주 전남 200만 명한테 손편지를 써서 보내야 된다. 윤석열. 그게 바로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 비단 주머니 열었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얘기하면 이제 얘기가 또 딴 데로 새는데 여러분들 이준석의 비난 주머니 그게 윤석열 당선에 정말 1%라도 그러니까요. 이준석이가 비난 주머니 윤석열을 위해서 30개를 마련했다겠습니다. 그 30개가 윤석열 당선에 0.1%라도 기여를 했으면은 제가 이준석 앞에 가서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저한테 가르쳐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이준석 선거의 귀재를 자처하는 그 이준석이 지 선거에 나와서 드디어 자기를 위해서 비단 주머니를 풀었다 그겁니다. 손편지를 썼다 그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 정말로 가관입니다. 가관인 게 뭐냐면은 일단 이준석이가 자기의 이렇게 또 정치 이력이라든지 자기가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습니다. 단 한 구절도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좀 차분하게 이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뒷부분에 이제 자기를 왜 뽑아줘야 되느냐 그거를 썼습니다. 그걸 쓴 게 뭐냐 동탄 여기 인구 과밀화 돼가지고 학급이 부족하다. 학급 과밀하다. 그러니까 학교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 해결해야 된다. 당연히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니까 교통 기반 시설이 부족했을 거 아닙니까? 요거 해야 된다. 요 방향은 맞습니다. 교통 해야 된답니다. 트램을 설치해야 되고 어쩌고 GTS 개통해갖고 교통 요금도 내려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이 공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전에 그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행정부가 집행을 할 수 있고 그 정부에서 지자체에다가 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이 설사 화성을에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누가 이준석과 손을 잡고 자기 이준석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화성시 을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이준석을 지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이준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준석이 자기를 뽑아달라 자기야말로 정말 일할 수 있는 일꾼이다 이렇게 자처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준석은 국회에 들어가서 그 누구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준석을 뽑아봤자 그러면 동탄 주민들은 그냥 국회 가서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앞날을 위해서 국회의원 4년 보낼 만한 사람을 그냥 뽑아주는 거에 불과할 뿐 자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학교. 그러면 동탄 주민들의 자식들 그 자식들의 미래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지금 삶의 질 주거 환경 이런 거 개선 글쎄 이준석의 당선과 그거를 지금 맞바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고 내 한 표가 개혁신당으로 간다는 건 그냥 사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편지 과연 이준석일까? 이준석이 그동안에 그 방명록에 써왔던 글씨체와 네. 비교해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봉사를 시키지 않았을까. 이 글씨체가 그래도 조금 깔끔한 사람들에게 네. 옆에서 부르고 대피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보여왔던 이준석의 글씨체와는 완벽히 다른 글씨체다. 네. 뭐 개혁신당 지지자들이 진짜 홍보물이다. 이게 눈물이 난다. 정치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등등등 자화자찬하고 있고 서로 쉴드 치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정작 동탄 주민들은 내 개인 번호, 내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이러면서 분노하고 있다는 네. 것. 이제 그런 게 지금 현실이다. 그리고 이 편지 말미에 네. 뭐 누구님 함께 미래를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 이제 번호를 알려주면서 응원과 질책 그리고 정책 제안에 문자 한 통 보내주십시오. 이게 바로 개인정보 수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목적으로 보낸 거고 그 말씀하셔서 제가 요 관련 기사를 다시 한번 훑어봤더니 네. 이준석이가 직접 썼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예, 예. 봐도 이거는 이준석이 직접 쓴 게 아니라 개혁신당 당원들의 힘을 모아서 이준석의 마음을 전했다. 이준석의 꾹꾹 눌러 쓴 진심일 뿐 꾹꾹 눌러 직접 쓴 편지라고는 표현되지 않았다. 동탄의 가장 큰 스피커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동탄을 떠나서 앞으로도 어디서든 입을 열고 떠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탄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진심으로 와닿지는 않을 듯하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준석이 스피커를 자처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예전에도 기사를 썼지만 이준석은 그동안에 국민의힘 안에서 국민의힘 내부를 공격하고 국민의힘의 당권파를 공격하고 그랬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경멸하는 국민의힘을 혐오하는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나오는 순간에는 그냥 뭐 정치 지망생 내지는 뭐 전 대표 호소인 요거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준석이가 어디 가서 스피커 역할을 자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 편지 내용을 잠깐만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 편지 내용 보면 뭐 누구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특별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악마화하고 정작 민생은 바꾸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정치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준석은 2011년 12월 달에 새누리당 비대위 체제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맞아요. 한나라당이 이제 위기에 처하자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뀌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때 비대위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로 따지면 벌써 횟수로 14년째인가?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에 그 이준석의 정치 이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새누리당 비대위원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입니다. 사실은 새누리당 비대위원 했었고 새누리당의 혁신위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의 청년 최고위원이었고 미래통합당의 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국민의힘의 당 대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자리 하기도 어려운 이 자리를 이준석이는 그동안에 별 한 것도 없는데 계속 거쳐왔다 그겁니다. 그 사이에 13년 동안 이준석이 이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하던 그 사이에 민생을 위해서 단 하나도 뭔가 제안을 한 게 있습니까? 이준석이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제 기억에는 뭐 민생을 위해서 한 건 없고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했다라고 저는 보네요. 그리고 서로를 악마화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 그동안에 누구를 악마화해 왔습니까? 이준석이 이정현 물러나라고 악마화했고 이준석이 손학규 물러나라고 악마화했고 이준석이 자기를 비대위원으로 발탁해준 박근혜 탄핵해야 된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준석이 또 저기 뭡니까 미래통합당 와서 황교안 물러나야 된다. 또 그 짓을 했었고 맞아요. 또 윤석열 뭔 벨소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양두구육이네 신군군의 무슨 미친놈들의 수장이네 벨소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악마한 게 누굽니까? 그거 주특기 시전한 게 누굽니까? 바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제까지 버텨왔던 그 이준석의 정치색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그렇습니다. 업시키는 거. 예. 이게 이준석을 대표하는 색이고 이준석을 버텨왔던 힘인데 지금 어제도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양당의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과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본인을 제외한 본인의 개혁신당을 제외한 모든 당을 정치업자들이다 라고 이제 폄하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그 제가 늙은 이준석이 조국이고
젊은 조국이 이준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의 현실 부정,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본인을 중심으로 우주를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도 잘못된 껍데기가 없는 거예요. 나만큼 이게 깨끗하고 나만큼 청한 사람은 없어. 내가 신이야. 라는 것을 두고 모든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업자들이 드글거린다. 여기서 내가 대한 정당이다. 개혁신당만이 이 국민의 민생을 듣고 보담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조국당이 정말로 꼴배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국민의힘을 그동안에 공격해 가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해 가면서 윤석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한동훈한테 어떻게든 자기와 동급이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고 막 관심을 끌려고 한동훈을 공격했지만 한동훈으로부터 무시당해서 철저하게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버린 방치돼 버린 이준석. 그 이준석이가 이제 조금이라도 표를 얻어보려고 지금 하는 그 포지션이 뭐였냐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한테 실망해서.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겁니다. 이재명한테 실망한 게 아직도 남아 있었다. 뭐 하는 게 정말 웃기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따 셈치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너무나도 꼴배기 싫어서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찍어주기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국민의힘을 찍어줄 수가 있겠냐. 근데 저 이준석이가 만든 당에 보니까 옛날 더불어민주당에 있던 사람도 있다. 뭐 양양자니 금태섭이니 조홍천이니 그다음에 한때 이낙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로 혹시 찍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조국당이 딱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는 불과 2년 전까지는 친문, 문재인의 줄을 선 사람들이 줄이었습니다. 절대 다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친문이 어디 소리 소문도 없이 숙청당했는지 어디로 끌려간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지지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소위 친문을 자처했던 자들이 개혁신당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별 영향가가 없는데 그나마도 모였으니까 어떻게 한번 찍어봐 줄까 하다가 조국이 갑자기 문재인 만나고 와서 맞아요.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찍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이제 조국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다. 안 그래도 우리가 지지율이 처참했는데 저 조국 때문에 이제 확장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국한테 정치업자라고? 그럼 1월 20일 날 개혁신당 창당을 하면서 보수정당이라고 표방을 했고 그런 자가 불과 그거 며칠인가 2주도 안 돼가지고 이제 개혁신당은 보수 정당이라 할 수가 없죠. 네.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그 라이브 방송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은 그러면 정치업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은 떴다방이 아닙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그런 면에서 조국이 조만 대장경의 저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아마 뭐 이만 대장경이라고 해야 될까? 둘이 아주 대장경을 쓰고 있습니다. 종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자기를 정말 모른다. 저런 남벌을 떠나서 이런 남벌까지도 새롭게 나올 수 있겠다. 이준석의 편지 보면서요. 그냥 답 없다. 색도 없고 정치에 대한 미래도 없고 그냥 지금 어찌됐든 마이너스 4선을 피해보고자 노력해서 가는 것이 동탄인데 이게 아싸리판이 되는 거죠. 정작 국민의힘에서는 본인과 1살 차이 나는 진짜 청년, 땀 흘려 일하는 진짜 청년이 나와버리니까 본인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이준석이 저는 불출마 선언한다고 봐요. 왜냐면 마이너스 3선을 찍고 마이너스 4선 처참하게 무너지느냐 그냥 마이너스 3선으로 끝내고 정치 패널에서 유사 언론에 나와서 밥벌이 하느냐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할 것이다. 그렇게 분석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나가봤자 떨어지는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근다고 비례로 갈 경우에는 이제 김종인 영감, 김종인은 제가 제 개인 채널에서는 이제 나이든 이준석 아주 완곡하게 표현해서 나이든 이준석의 쌍둥이 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김종인이가 이제 그 구제를 해주지 않는 한은 이준석이 비례로 도망갈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사 도망간다 한들 그나마도 이준석 지지하는 그 한 5만 7천 명 됩니까? 그 개혁신당 당원들 중에서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또 빠져나갈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이번 총선에 안 나간다. 마삼 중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면서 든 생각은 차라리 이제 마사가 되는 게 어떠냐. 마사의 반열에 오르면 이제 한 3선까지는 우리가 중진이라고 하는데 이제 4선, 5선 되면은 거의 원로급 아닙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나이 불과 40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원로 행세를 하는 거 아닌가? 아, 나 마사인데, 마사인데. 나 4선인데 이러면서 그럴 이 정신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이가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 앞에서 보인 언행을 고려하면 이게 절대로 이준석이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객관성 있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만일에 진짜 젊은 조국으로 이준석을 판단해 본다면 그 네. 정신 세계 안에서 하긴 뭐 징역 2년에 거의 실형 확정을 받았다라고 봐도 무관한 조국이 예. 정당을 만들고 검찰 독재를 외치고 이런 정신세계 네. 그 같은 선상에서 봤을 때 이준석이 하버드 복수하기부터 시작해서 하버드 학력 사기범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선으로 정치계에서 살아남겠다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 보니까. 근데 대부분 이 김영륜 TV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준석 컨텐츠에 반응해 주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요. 이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할 1순위를 꼽고 있거든요. 이번 네. 총선을 기점으로 이준석을 보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영상을 좀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어떨까. 근데 이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그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그냥 철면피입니다. 맞아요. 별 의혹이 다 나오고 혐의가 심지어 확정돼도 그래서 이래버립니다. 어쩌라고? 그 약간 비슷한 예를 하나 들자면 옛날에 박원순이가 자기 책에다가 자기 학력을 서울대라고 썼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중퇴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네. 중퇴가 아닌가? 졸업인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박원순이가 아마 서울대 사회학과에 들어가긴 했었나? 거의 이 정도의 수준으로 그랬었습니다. 근데 최종 학력은 단국대 법대인가 그럴 텐데 단국대 나왔으면서 왜 책에다 서울대 사회학과라고 썼냐 사회대라고 썼냐 했더니 그거 내가 안 썼고 출판사에서 그렇게 지네들이 알아서 쓴 거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학력 의혹이 나왔을 때 예전 같으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났을 텐데 물러났을 텐데 그거 아닙니다. 그때부터 어쩌게 보면 시작됐다. 무슨 의혹이 제기돼도 그거는 내 잘못 아니고 딴 사람 잘못이고 설사 내 잘못이라 해도 그게 뭐 근데 이런 겁니다. 이 반응을 보였잖아요, 이준석이. 그렇습니까? 근데 이준석이 본인의 학력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 예. 박원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박원순 또 기사를 쓴 게 그때가 아마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아마 이틀 전인가 그럴 겁니다. 박원순이 자기가 재산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뭐 마이너스 7억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도 마이너스 통장 뭐 한다 이런 네. 거 들었어요. 마이너스 7억 이런 걸 자랑을 했습니다. 심지어. 근데 그 재산 내역을 봤더니 여러분들 재산이 마이너스 7억인데 재산세로 한 180만 원을 낸 겁니다. 아니 집도 없는데 네. 건물도 없는데 네. 다른 재산도 없는데 네. 재산세를 180만 원 그것도 박원순이 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1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박원순의 배우자 강난이 명의로 그 세금을 냈다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등록한 재산은 없는데 어떻게 재산세를 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뭔가 너는 재산을 어디다 숨겨놨거나 아니면 제대로 재산 신고를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냐 했더니 막 그 대응을 어떻게 했냐면 뭐 그때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뭐가 날라오고 했는데 결국에 뭐냐? 지네들이 잘못 적었다는 겁니다. 지네들이 잘못 선관위에다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캠프에서 결국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마치 자기들이 피해를 본 양. 그게 약간 전략적 봉쇄술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투표날 아침에 서울시 각 투표소에 그게 붙었습니다. 박원순 부인 강난이의 재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가지고 그런 자들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최강으로 뻔뻔한 사람들이 이번 총선판에서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부지런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듯 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